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연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분주합니다. 지난주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친 지 엿새 만에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졌는데요.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직후 한일 정상의 만남은 이번까지 세 번째입니다. 정상회담만 해도 두 번이나 가지게 된 것인데요. 이번 회담은 양국 간 셔틀 외교가 완전히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이어 중일 갈등으로 복잡해진 동북아 정세 속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를 짚어보고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의 방향과 과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KBS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일본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 일본 지역학부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창민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 한 가지 더 드립니다. 현재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KBS 열린 토론 잘 듣고 있다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일 정상 간 두 번째 정상회의, 양국 간 교류와 협력 확대의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 시민분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경제적인 협력 관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서로 간의 개방적인 경제 체제로 간다거나 정치를 떠나서라도. 왜냐면 둘 다 내수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 연합체로 오히려 가야 되지 않을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첨예한 문제에서는 독도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위안부 문제도 안 돼요. 사실은 일본 속성을 알잖아요. 이제 그거는 그런 대로 그냥 묻히고 가는 거죠. 그대로 어차피 이 기본적인 갈등대로 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야에서 협력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건 또 계속 나가야죠. 안보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지금 첨예하게 갈등하는 거 빼놓고는 서로 같은 데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쪽에서는 최대한 협력을 하고, 과거사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런 거로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게 좀 강경하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하고 일본 사이가 경색돼 있고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중 회담을 하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중일의 어떤 중재자적인 입장으로 중국과 일본 양국의 좀 그런 안 좋은 현 상황을 좀 풀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한중일 동북아 3국의 평화와 이런 거를 좀 한국이 좀 이끌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일 회담을 앞두고 청취한 의견인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한일 양국 정상이 지난 10월 30일 에이펙에서 만난 이후 2달 반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 나라현에서 개최되었던 한일 정상회담, 먼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양기호 교수님. 네, 아주 뜻깊고 아주 훌륭한 그런 회담이었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어떤 그런 신뢰, 그 다음에 우정 이런 것들이 완전히 확인된 그런 자리였고요. 이 셔틀 회담도 이제 완전히 정착되었다. 셔틀 회담이라는 것이 이제 한국과 일본의 정상께서 흉내를 이렇게 많은 흉금을 털고 서로 간의 속내를 이야기하면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뭐 즐거운 장면, 뭐 같이 이 호류지 가가지고 손을 잡고 이제 거기서 도시는 모습, 그리고 또 이제 드럼을 같이 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웠고 훈훈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한일 정상회담 가운데서 상당 부분 내용도 좋았고, 그다음에 여러 형식이라든지 이벤트성, 그다음에 양국 국민들이 굉장히 흐뭇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해준 아주 훌륭한 하나의 작품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역대 회담과 비교하더라도 평가를 또렷하게 받을 수 있는 훈훈한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이 교수님께서는요? 예, 저도 비슷한데요. 형식 면에서, 내용 면에서,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격을 파괴하는 파격의 연속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거사의 인도적인 어떤 진전 있었고요. 뭐 조세의 탄광 이야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경제 안보하고 미래 기술도 공조하겠다. 이 얘기 나왔고, 또 좀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초국가적인 범죄 대응,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양국이 대응을 협조를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뭐 미래 세대 교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나올 만한 이야기들은 뭐 거의 다 나왔고, 뭐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좀 기대했던 거는 CPTPP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언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 부분은 좀 다른 언어로 조금 포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평가할 만하고, 특히 이제 형식 면에서 셔틀 외교의 완전한 정착, 또 내용 면에서 양국 정상의 굉장히 신뢰가, 저희가 보는 사람들도 보면 굉장히 두 사람 간의 신뢰가 두터워졌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기 때문에 내용과 형식 면에서 다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지 않았나라고 평가됩니다. 형식 내용 좋았고 신뢰까지 확보됐다. 이창민 교수께서는 또 일본에서도 공부하셨으니까 셔틀 외교 오며 가며 만나는 건데, 이대로라면 1월이긴 합니다. 12월까지 한 몇 번 정도 또 추가적인 만남을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예, 이게 이제 제가 한번 횟수를 세봤더니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횟수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이제 6월에 당선이 되고 나서요,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몇 번 만났나 보니까 3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그 6월달에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쿄를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또 그때 만나고, 부산. 이후에 이시바 총리 퇴임 전에 부산에서 만나고, 이렇게 3번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카이치 총리가 당선되고 나서 또 3번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만난 게 이제 경주 에이펙 10월 30일인데, 요건 이제 공식 회담이었고, 사실은 이제 남아공 G20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비공식 환담을 했었습니다. 11월 23일 날. 그러고 나서 이번에 1월 13일, 14일 공식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 만남이 나라현에서 있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동안에 총 6번 일본의 정상을 만난 거고, 공식적으로는 5번 만난 거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 숫자인데, 지금 보면은 그 형식 면에서 보면 셔틀 외교가 뭐 완전히 정착이 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했습니다만 나라현에서 했고, 지금 또 나오는 얘기는 다음번에는 안동에서 만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용 면에서 아까 굉장히 파격이었다, 격을 파괴하는 듯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에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 네. 제가 3가지 장면이 좀 흥미로우면서 놀라웠는데요.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거기 이제 JW 메리엇 호텔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원래는 호텔에서 영접을 하기로 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미리 가서 있다가 폴더 인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맞는 장면. 이 부분이 아마 이 다카이치 총리는 계산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모테나시라고 하죠. 가장 본인의 어떤 성심 성의를 다해서 환대를 하려고 한 그 어떤 좋은 의미에서 계산된 의도가 보였고, 두 번째는 아까 양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럼 연주, 이게요 처음에 나왔을 때 AI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럴 리가 있나. 그래서 일본에서 제가 이제 일본의 트위터나 일본 유튜브를 보면 난리가 났어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반응이 좋군요. 반응이 굉장히 네. 좋습니다. BBC 뉴스에서도 계속 이 장면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회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드럼 한 번이 그냥 판을 끝냈다. 그리고 노래가 그 BTS의 다이너마이트하고 캐데언의 캐데언, 네. 골든이잖아요. 일본 측에서 굉장히 생각하고 계산한 겁니다. 이거 뭐 시쳇말로 한국 사람들이 국뽕을 만끽할 수 있는 노래거든요. 전 세계에 히트한 대한민국 케이팝을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합주를 했다. 이거 굉장히 그래서 이 파격적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법룡사 방문했을 때도 호류지입니다. 굉장히, 호류지 방문했을 때 굉장히 그 파격적이었다. 뭐가 파격적이었냐면 끝나고 인사를 세 번 했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 그러고 나서 차를 타려고 이제 대통령이 왔다가 다시 그 호류지의 스님하고 다시 인사를 하려고 다시 와가지고 스님하고 인사를 하면서 다카이치 총리하고 두 번째로 인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차에 탔어요.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차로 와가지고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서 악수를 하는 세 번 이제 인사를 했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야 인사를 뭐 저렇게까지. 네.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환대 그리고 이제 성심성의껏 정말 뭐랄까요 이제 쭉 2박 이 행사를 치르면서 극진했다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야기가 그렇죠. 나옵니다. 극진한 어떤 그런 대접 이런 것들이 눈에 띌 정도로 국민들이 볼 때도 일본 사람들이 보고 한국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나 이게 명확하게 보일 정도로 뭐 폴더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네. 이런 여러 점에서 굉장히 일본의 어떤 계산된 좋은 의미로 계산된 이런 환대가 격을 파괴하면서 양국 정상의 인간적인 신뢰까지 좀 쌓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민 교수님 참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양 교수님은 또 일본에서 고베 총영사를 또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모테나시가 무슨 뜻이고 다카이치 총리가 왜 이랬을까요? 오모테나시는 이제 일본적인 어떤 장점인데 미덕 같은 건데 손님을 환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가지고 정말로 환대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런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는 우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적인 특징을 살리는 것이 이제 오모테나시인데 정말로 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환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뭐 그런 문화가 아주 독특하진 않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요관에 가지 않습니까? 예. 그 일본말로 료칸이라는 데서 딱 묵게 되면 끝나고 나서 손님들이 마지막 갈 때까지 종업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버스가 눈에서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어 댑니다. 근데 그런 게 진짜 오모테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을 위주로 하고 마음을 씀씀이 배려를 끝까지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게 이 다카이치 총리가 먼저 왔어요. 하루 전날 왔어요. 하루 전날 와가지고 나라시에서 죽었죠. 피살된 아베 전 총리의 위령탑에 가가지고 위령탑이니까 조그만 이제 그 묘비가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또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정군 같은 것도 하고 굉장히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또 본인한테도 의미가 있었던 게 이게 총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금이 환영한 거예요. 총리 되고 나니까 이게 도저히 지역구를 방문할 수가 없죠. 자기가 나고 자란 곳이고 지역구는 일본 정치인들도 뭐 금요일 날 돌아갔다가 화요일 날 돌아오는 건데 뭐 그것도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라 현에서 같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또 오신 거죠. 그런 점에서는 그야말로 한일 양국 정상회에서 굉장히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가장 중요한 배경은 역시 지금 중일 관계가 너무 안 좋습니다. 악화돼가지고 저는 아마 당분간 회복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일본 관민 모두가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한국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 환대 마음을 통해서 서로 간의 우정과 신뢰를 쌓으면서 확실하게 뭐 내적 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근데 그런 것이 필요하고 중국과 껄끄러우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더 맞습니다. 극진하게 한댔다. 근데 좋게 보면 이제 실용계획가 가진 균형의 그 장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껏 누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사실 뭐 이게 거의 상전 모시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주 좋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2월 8일날 총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중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기업들도 히토류 문제 나와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일반 국민들도 굉장히 이 소비재가 인플레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중국산 물품이 나중에 이제 신경이 쓰이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적어도 중일 관계는 악화됐지만 한일 관계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떤 외교적인 어떤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한 선거를 앞두고 그런 퍼포먼스가 일본 국내에서도 잘 먹혀 들어갔고 저도 이제 극우 세력은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걱정했는데 그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저께 오늘 계속 이렇게 일본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며칠 전까지 어떤 식으로 보도가 나왔냐면 아니 한국은 중국 가고 일본 가고 해가지고 중국에 가서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좋아하는 말하고 이쪽에서는 이쪽에 또 아부하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다가 어저께 오늘 결론을 보니까 한국이 너무 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 그 중국에서 그렇게 끌어들이는데도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해서 일본 국내나 한국 국내에서 굉장히 평가가 좋아요. 예.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외교의 성과가 알겠습니다. 아주 대단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창민 교수님 또 이제 우리 이 유튜브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이 궁금할 건 왜 도쿄가 아니고 왜 오사카가 아니고 나라현이었을까? 물론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긴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뭐 나라현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 아이디어였었죠. 그랬는데 그 보니까 나라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 복합적으로 있다. 일단 나라현이라는 나라라는 게 이제 한국어 나라에서 왔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사의 중심지이고 한반도 특히 이제 백제하고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경주에서 만나고 나서 사실 천년고도 경주 거기에 대비되는 자매 도시거든요. 나라가 또.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유서 깊은 역사 도시라는 점에서 나라현이 선택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또 지역구이고요. 정치인이 그러니까 총리가 자신의 지역구의 정상 다른 나라 정상을 초대한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2016년에 보면 이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본인의 고향이 야마구치현에 초대를 해서 그야말로 그것도 이제 오모테나시를 보여줬었는데 목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북방 영토를 두고 그런 이제 어려운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푸틴 대통령을 접대를 했던 건데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목적이 있으면 사실은 그 지역구에 부릅니다. 근데 그 중요한 목적은 아까 양교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선거도 있고 또 중일 갈등도 있고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명분이 굉장히 많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제 피격된 곳도 여기 나라현이죠. 제가 보니까 피격된 장소에서 이 이재명 대통령이 묵었던 곳까지 차로 한 5분 거리, 10분 거리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원래 일본이 원했던 최상의 시나리오는 아베 신조 그 위령비를 찾아서 공동으로 헌화하는 이런 그림을 그렸었다 사실은. 그런데 쉽진 않죠.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의견 표명을 해서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혼자서 그 전날 찾아와서 위령비를 찾아서 헌화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카이치 총리의 기반 지지층에 대한 어떤 어필인 거죠. 사실은 아베파니까요.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쉽진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 헌화까지 해준다면 이건 뭐 금상첨화인데 그거까지는 좀 어려웠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게 이번 회담은 양국 간의 어떤 공통 과제가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지방 소멸이고요. 한국도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도 지금 지방 소멸 문제에다가 도쿄 일극 집중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예전만 해도 사실 일본은 뭐 중핵 도시가 있었죠.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이런 중핵 도시가 있기 때문에 한국만큼 서울 일극 집중이 심하지 않다라고 중앙 집중적이지 않다. 배웠는데 그렇게 알았는데 최근의 통계를 보면 일본도 도쿄 일극 집중입니다. 오사카에서도 도쿄로 가거든요. 결국에는 양국이 비슷한 공통 과제를 가진 과제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제 선진국으로서 공동 대응 대처를 위해서
지방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나라를 찾고 제가 찾아보니까 나라현에서 이 정상회담이 있는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나라현의 경제에도 아마 도움이 될 거고요. 반대로 나중에 이제 안동에서 하더라도 또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고 해서 결국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의미로 나라현이 선택이 되고 뭐 결과는 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이창민 교수께서 안동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라서 일각에서는 또 다카이치 총리를 하회마을로 초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양 교수님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과거사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에 그 조세이 탄강, 일본의 그 우베시에 있는 조세이 탄강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 조세이 탄강이 어떤 곳이길래 또 이 이야기가 신원을 공동으로 파악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거 어떤 의미를 둬야 될까요? 저는 이제 과거사 문제가 그동안 사실은 이제 한일 관계 실용외교에서는 양국 관계를 우호적으로 협력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역사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본격적으로 이걸 논의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한일 양국 정상이 더구나 그것도 다카이치 총리께서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이 장생탄강, 이 조세이 탄강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조사를 하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된 것은 굉장히 그게 바람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과거사 문제도 앞으로 일본의 진정한 진솔한 그런 그 사죄 반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첫 걸음을 뗐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크다라고 봅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 조세이 탄강은 1942년에 한 180여 명이 수몰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해저 탄강이 있는데 이 바닷가 근처 육지에서 파고 들어가 가지고 다시 해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해저 그 탄강에서 일부가 이게 그 갱이 붕괴게 되면서 수몰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던 분들이 전부 다 사망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뭐 70% 이상이 조선인이었고 나머지는 일본인이었는데 그동안 이게 한국에도 거의 안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도 거의 안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부각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시민단체에서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인도 있고 조선인도 있고 해서 이것을 유고를 우리가 수습을 해가지고 유족들한테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했어요.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거기서 이 다이버가 들어가가지고 유고를 항구를 이제 그 두개골을 수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DNA 감정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사실은 이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본격적으로 다루다 보면 이 다카이치 총리의 좀 약간 우파적인 성향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의 발언과 어떤 인식 같은 데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피해왔던 건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어떤 그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앞으로는 이제 한일 관계가 조금 더 발전하고 일본 내에서도 그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기대하는 진솔한 말하자면 과거사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그런 발언이 들어간 그런 총리 개인의 어떤 입장이 아닌 공식적인 입장에서의 그런 그 발언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예. 이창민 교수님 여하튼 뭐 일제 강점기 시대의 이야기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미래 이야기를 하면 좀 더 긍정적일 수 있고 기대적일 수 있지만 특히 이제 바로 독도 이슈입니다. 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상당히 이 독도 이슈에 대해서 강경하거든요. 오는 2월 22일이 우리의 영유권인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독도인데 일본에서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여기에 뭐 차관급을 보내느냐 장관급을 보내느냐 상당히 민감한데 어떤 이슈로 이창민 교수님은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이 독도 문제는 방금 이제 시민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거 뭐 해결할 수 있겠냐. 그런데 독도 문제, 이 영토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해결이라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해결이 있죠. 다카이치 총리가 시원하게 아이고 독도는 한국 영토입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렇게 되지가 않겠죠. 뭐 그렇다고 동도 서도를 나누자 이렇게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결론으로 절대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 약속 대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본은 지금 이제 영토 분쟁을 일본이 생각하기에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곳이 이제 세 군데 있습니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고 저 센카쿠는 이제 또 일본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고 북방 영토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또 실효 지배를 하고 있죠.
실효 지배를 하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을 해주면 러시아 북방 영토는 러시아한테 인정을 또 해줘야 되는 거죠. 본인들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독도에 관해서는 정해진 어떤 답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독도에 관한 질문을 일본 총리가 받으면 그 이외에 다른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국제법상 뭐 역사적으로 일본구의 영토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일일이 하나하나 반응을 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은 이 다카이치 총리가 그 독도에 대해서 사실은 발언을 했었죠. 국회에서 예산위원회에서. 근데 그거를 좀 디테일을 좀 보면 그 질문을 누가 했나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질문을 한 사람이 그 다카미 야스히로 의원인데 이 사람이 시마네현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정치를 한 거예요. 다카이치 총리의 입에서 독도라는 그러니까 다케시마라는 말이 나오도록 계속해서 집요하게 얘기할 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 다카이치 총리가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입니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한국 언론이 막 또 이제 망언이다 하면 이제 그게 이슈가 돼서 본인의 이제 자기 정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 아마 원했을 겁니다. 그런 그림을.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해야 되고요. 다카이치 총리가 저는 총리가 되고 나서 좀 바뀌었다고 봅니다. 되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에는 지금처럼 정무관이 아니라 강요를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차관보가 아니라 장관을 보내야 된다. 왜 한국의 반응 따위를 걱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격앙이 됐었는데 총리 되기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임한 이후에는 약간 절제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국회 소신 표명 연설이나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은 가급적 피해 왔고요. 대신에 이제 약간 우회해서 국제법에 기반한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게 하나의 신호라고 보는데요. 1월 8일에 니케이 신문에 컬럼이 실렸는데 미들파워 연계를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한일이 지금 중일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한일이 연대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글이 나오면서 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에 한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라는 칼럼이 실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일본의 오피니언 리더들도 대략적으로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컨센서스를 얻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단언컨대 2월 22일 날 이 장관급 파견을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앞에서는 얼르고 뒤에서는 뒤통수 치는 듯한 이런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 저는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일본이 처한 현실을 봤을 때 아마도 기존의 정무관급을 파견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오던 거니까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한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할 거라고 보고요. 아까 우리 양기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2월 8일 날 아마 중요한 선거가 있을 텐데 선거 전에 지지층들에게 어필하려면 독도 관련 뭐 언급이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케시마의 날은 선거 이후거든요. 영향가가 크게 없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독도에 관해서는 아마 굉장히 뭔가 조심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강경 발언하면 확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양 교수님 보시기에 다카이치 총리 재임하는 동안에는 독도 이슈 관련해서는 덜 자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요? 아니에요. 그것은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이창민 교수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아마 정무관 뭐 차관복급을 보낼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는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2월 8일에 총선을 해가지고 지금 한 260석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안정 다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는 자신감이 붙는 거죠. 지금은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외교에서 득점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안한 상태지만 만약에 지금 일본 유신회하고 같이 연립을 했었는데 유신회 털고 내고 독자적으로 자민당이 안정다수를 확보하게 되면 자신감이 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는 굳이 외국과의 관계보다는 내정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국내 지지 특히 자기의 지금까지 지지는 뭐 훨씬 7할을 넘는 그런 수준인데 점점점 떨어질 경우에는 우파를 동원할 방법은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게 이제 일상화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 측에다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독도 날에 일본 정부가 대거 참석해가지고 자민당 주요 당직자들 대부분 가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강력급 보내고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건 이제 어려워진 거다. 또 하나는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 지금까지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총리 된 뒤로는 약간은 본인이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검토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말은 있었는데 그것은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13년간 이 아베 총리도 한 번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일본의 우익들이 지금 한국 때리기를 할 때 지금은 중국 때리기 바빠가지고 안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중일 간의 일종의 타결이 뭐 완성되게 되면 이제는 한국 대비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 세 가지 요인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다카이치 총리를 지금 지지하는 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집토끼 나갔던 집토끼들이 돌아온 것은 우익들 우파들이 자민당으로 되돌아온 것은 다카이치 총리한테 그런 걸 당연히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은 항상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실용외교가 위기에 닥치는 겁니다. 아하. 그런 점에서 저는 항상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국내 정치의 변화에 따라서 또 어떤 또 독도 이슈에 대해서 양상의 또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내용 중에 많은 또 우리 이 국민들은 좀 잊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후쿠시마산 이 수산물입니다. 바로 일본이 이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불거졌던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뭐 논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양 교수님? 예, 논의는 됐습니다. 일본 측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설명을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을 하지 않는 나라는 딱 두 나라입니다. 한국하고 중국이거든요. 대만도 들어있었는데 대만은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으로서는 도대체 왜 한국이 이걸 수입을 안 해주냐. 그러면서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는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 식의 이런 밀당이 있었다고 보고요. 이 교섭 과정에서 원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우회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 이제 협상 과정은 분명히 있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 CPTPP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12개 나라들이 각각 한 55% 정도, 95% 죄송합니다. 95% 정도의 시장을 개방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수산물도 들어있고 아니면 베트남산 농산물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축산물 시장 개방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던 이 후쿠시마 수산물이 문제가 아니고 농민, 어민이 전부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지금 일본하고 FTA 가까운 CPTPP를 맺게 되면 일본에서 소부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지금 일본에 대한 대일 무역 적자 200억 달러 가운데서 120억 달러가 반도체 관련입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반도체도 많이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어떤 핵심 어떤 관련 산업에서 일본 기업들과 경쟁해서 자구책을 구하거나 생존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예. 지금 매년 200억 달러에서 만약에 CPTPP를 맺어가지고 한일 FTA 가까운 형태로 될 경우에는 250억 달러로 무역 적자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넓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 당연히 저는 후쿠시마 수산물은 우리 국민들이 안전이 아니고 안심을 완전히 확인할 때까지는 약간은 보류하는 게 맞다. 라는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우리가 이제 멕시코의 관세 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노리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비롯해서 수산물 개방 또 우리의 이 농축식품에 대한 또 개방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또 하나가 이번 경제 관련 이슈 중에서는 이창민 교수님 공급망 분야에 대해서 양국이 좀 협력하지 이걸 좀 꽤 큰 성과를 꽂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뭘까요? 예, 그 공급망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한일 경제 협력의 주요 이슈가 사실 공급망 협력이거든요. 한국도 일본도 에너지, 중요 광물, 식량,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두 나라가 제조업이 강하지만 두 나라의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원재료, 뭐 에너지, 부품을 수입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뭐 돈로주의라고 해서 고립주의라든지 중국의 또 또 부상 이런 것들 또 미중의 어떤 패권 경쟁 속에서 과거에 이제 공급망이 지정학적 지경학적 이제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사실은 공급망들이 다 지금 굉장히 취약해져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순위 같은 거 보면 사실 공급망 취약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 1위가 한국, 7위가 일본 정도 되거든요. 결국에는 한국, 일본이 비슷한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두 나라가 공급망 협력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CPTPP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사실은 공급망 CPTPP의 가장 핵심이 바로 공급망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CPTPP를 노골적으로 쓰면은 수산물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도 걸리고 뭐 농수산물 개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CPTPP라는 거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 양국 정상이 이야기하기는 좀 부담이 있었을 거고요. 저는 이거를 다른 말로 치환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공급망 협력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주요 WTO 체제도 지금 정지된 상태에서 이 공급망 협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소다자주의거든요. CPTPP가 그걸 대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를 제가 좀 또 해야 되는데 예. 공급망 협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중요 광물 내지는 희토류입니다. 지금 중국 상무부가 일본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하겠다. 바구니를 만들고 거기에 뭘 담을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저기에 희토류가 들어가지 않을까? 다들 예.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위성락 실장은 중국의 희토류 등 광물 통제 때문에 일본과 공급망 대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속내는 또 그걸 그렇죠. 대비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위성락 실장이 그 두 개를 직접 연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중국을 의식해서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을 합니다만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하지 않으면 일본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한국도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왜 중국 희토류를 대체를 못하느냐. 보통 우리나라에서 잘못 알려져 있다고 할까요? 그냥 한 가지만 알려져 있는데 그거 사실 다 희토류 만들 수 있는데 캘 수 있는데 환경 문제 때문에 못하는 거야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중국 희토류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희토류가 한 17종을 뽑아내는데 정교하게 99.9999%로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사실은 중국이 제일 잘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할 수는 있지만 중국처럼 양산하는 데는 그 기술이 중국에 미치지 못해요. 중국 40년 했거든요. 네. 굉장히 뛰어난 게 하나 있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희토류라는 게 뭐 네오디뮴이라는 자석 만드는 재료를 뽑아내고 이러면 뭐 토륨 같은 방사능 폐기물이 생기죠.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사실 이 폐기물 처리하는데 비용이 더 드니까 못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몽골 지역의 이 희토류를 뽑아내서 나오는 부산물을 거의 100% 다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자석 만드는 공장도 있고요. 그 자석 가지고 강력한 모터를 만드는 공장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EV라든지 이런 그 희토류를 만들면서 나오는 각종 부산물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제가 이걸 비유를 뭘로 드냐면 생선 먹을 때 눈알하고 뼈까지 가시까지 다 먹는 전 과정에서 활용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콤비나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없습니다. 희토류는 있죠. 그린란드에도 있고 미나미 토리지마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습니다. 뽑을 수는 있어요. 정제 재련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쳐도 거기서 나오는 오염물질, 공해물질, 방사능 폐기물 이거 다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이 가성비가 같이 확 있어야 떨어지네요.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중국을 대체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중국이 정말 마음 먹고 희토류를 규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 일본이 그런 이제 강력한 모터에 들어가는 자석 같은 거 못 만들죠. 네. 그럼 그 자석을 수입해 가지고 모터를 만드는 한국, 뭐 배터리 만드는 한국이 배터리를 못 만듭니다. 돌고 돌아서 한국, 일본이 둘 다 엄청난 타격을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이야기하는 거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곳에서 희토류를 뽑아서 그걸 정제 재련하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산업까지 함께 하자는 그 얘기까지 가야 되는 알겠습니다. 거죠. 공조를 하자. 그렇죠. 그게 네. 되려면 그게 이제 원산지 규정까지 포함해서 CPTPP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이제 관세 없이 산업들이 원재료 수입하고 그다음 중간
부품을 다시 뭐 수출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좀 CPTP도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1박 2일의 이 한일 정상회담 셔틀 외교가 이제 마무리됐는데 양 교수님 몇 차례 또 KBS 열린 토론 출연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대일 외교를 보여주기 전까지 상당히 일본 내에 우려가 많았다는 그런 맞습니다. 전언도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세 차례의 만남,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완전히 이제 일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해서 엄지척하는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랄까 상대적인 우위라든지 선택의 문제인데 일본으로서는 중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돼 있거든요. 그러면 왜 중일 관계 이렇게 악화돼 있고 심각하냐? 뭐 이전에 다카이 총리가 그런 이제 실언을 했는데 그 실언 자체에 대해서 중국은 엄청난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히토리 문제도 아까 이창민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군수산업 또는 방위산업으로 연결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은 우려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중국의 방위력 증강에 대한 억제책으로서 히토리 규제까지 들고 나온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한일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상대적인 거지만 예를 들면 중일 관계가 회복됐다. 아니면 한일 관계에서 굉장히 어떤 그 역사 용토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해졌다. 아까도 지금 그 독도 문제 나왔는데 이미 즉 이 시마네 현하고 독도 일본의 이제 영토 그런 그 주권 전시관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계를 맺어가지고 굉장히 협력 관계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역사 왜곡은 더 심하게 이제 진전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항상 이렇게 변수는 있는 것이고 그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이제 첫 출발은 좋았다. 일단 중국하고 관계 복원에도 성공했고 한일 간에도 적어도 진보 정부는 한일 관계에 나쁘다. 일본에 대한 편견이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킨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이것은 양자 관계가 좋으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지. 만약 이게 어떤 다양한 변수로 해서 악화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신용위기가 위기에 부닥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일본 내에서 지금은 중국 대륙이지만 한국 대륙으로 바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나오고 있고요. 네. 어떻게 이 좋아진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참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창규 교수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한미일 협력이 또 유독 더 강조됐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멀로 대통령의 멀로주의를 새롭게 재구성한 베네수엘라 사태에도 보듯이 미국 중심의 신고립주의 전략, 돈노주의, 트럼프와 먼로를 합한 돈노주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란에서도 그런 경향을 좀 보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돈노주의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또 어떻게 박자를 맞춰야 될까요? 예, 이 돈노주의 세 가지 한 핵심 기조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 말에 트럼프 정부에서 발표한 그 NSS 국가안보 전략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특징이 보이는데 첫 번째가 말씀하신 신고립주의죠. 최근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작전이라든지 그린란드를 미국이 구입해야 되겠다. 이거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래주의적인 동맹입니다. 동맹의 가치가 이제는 비용이다. 그래서 미국이 지켜주는 대가로 뭘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요구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경제적 일방주의라고 할 수 있죠. 관세를 무기화해서 미국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동맹국에게 사실 동맹국을 더 쥐어짰어요.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게 하고 무역 수지 개선을 동맹국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돈노주의를 내세워서 서반구 아메리카 대륙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인도 태평양 지역에는 리스크가 커진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미군의 역할 재조정이 이제 이야기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주둔한 미국을 자국 본토하고 서반구 방어로 재배치하려고 하면 이게 결국에는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규모 축소나 역할 변경 이런 이야기로 연계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안보에 대해서도 이것도 직접적으로 미국의 이익이 없다면 미국 대신에 동맹들이 더 많은 비용과 병력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또 되는 거죠. 그렇게 예. 봤을 때 지금 뭐 이야기가 몇 번 나왔습니다마는 한일 양국의 전략적 선택이 결국에는 미들파워 연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결국 자강론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요. 일본을 대상으로 미들파워 그러면 일본 학자들이 되게 기분 나빠했던 것 같습니다. 우린 더 센데. 우리가 왜 미들파워야? 너희가 미들파워인 건 알겠는데 우리는 미들파워 아니다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미들파워라고 일본에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들파워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도 이루어졌고 자강론 뭐 이런 측면에서의 한일 간의 어떤 전략적 협력의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 교수님, 지금 이창민 교수님 설명을 듣는다면 이 트럼프의 돈노주의에서 한일 간은 그동안에 뭐 경제적, 문화적 이 중요성도 있지만 외교 안보적 중요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전에 있던 한미 동맹이나 또는 이전에 있던 미일 동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NSS라든지 미국 방위 전략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중 관계를 보게 되면 4월 달에 또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미중 관계를 더 중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일 갈등이 심각해지니까 지금 4월 달에 미중 대국 간의 이런 그 어떤 글로벌 거버넌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일본이 와서 판을 깨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도 완전히 이제 주둔군에 대한 어떤 비용 분담이라든지 무려 300억 달러 이상을 지금 주한미군 비용 분담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방위비를 5%를 올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인도태평양 이야기하는데 사실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관세가 제일 높습니다. 굉장히 이게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 국가들은 이전에는 미국을 바라보고 있다가 지금은 거의 중국으로 돌아서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정말로 이게 이 미국 중심의 동맹 네트워크가 크게 흔들리고 있고 이런 점에서 과연 중국의 해안 진출이라든지 대만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라든지 이런 엄중한 국제 정세가 있는데 한일 양국이야말로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안정판으로서 이게 이제 한일 간의 협력 파트너십이라는 게 동북아 정세를 안정시키고 번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로서 이게 작동되어야 된다는 것이 다카이치 총리가 중시하고 있는 한일 또는 한미 간의 전략적인 이익 공유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는 그건 저는 100% 맞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 그 한일 양국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네, 공동의 이익.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 일본 지역학부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창민 교수님, 연초에 이재명 대통령 실용 외교를 강조하면서 중국과 일본을 다녀왔는데요. 자, 0점 조정이 잘 됐다. 실용 외교의 이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중국과 일본의 시각이 어떨지 이대로 계속 유지해 가면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예, 일주 간격이었죠. 중국의 국빈 방문 우리 대통령이 하고 한중 정상회담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는 또 한일 정상회담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소위 말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게 이번에 그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0점 조정 사격할 때 0점 조정은 잘 됐다. 다만 이게 계속해서 사격을 했을 때 간역에 잘
맞을 것이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안함은 없을까라고 하는 점에서는 조금 불안한 요소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 저는 이걸 들으면서 굉장히 강력한 압박이다라고 느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님 말씀으로 생각을 했다. 착하게 살아라. 그런 뜻으로 나는 받아들였다. 굉장히 세련되게 넘겼다고 할까요?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 하기 하루 전에 NHK 인터뷰에서 일본 측에 이제 설명을 한 거죠. 뭐라고 설명했냐면 중국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다. 중국이 우리에게 중요한 만큼 일본도 우리에겐 중요하다. 이건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던진 거죠. 그런 다음에 다카이치 총리하고 정상회담하고 나서 이 발표를 할 때는 또 일본에서는 그 얘기가 없었어요. 한일 또는 한미일 협력 얘기만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굳이 거기에 한중일 협력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또 중국에 대한 또 메시지죠. 어떻게 보면 뭐 병 주고 약 주고 찬물 더운 뭐 이런 게 한 건데 사실은 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라고 하는 거는 누가 들어도 일본과 밀착하지 마라. 특히 우경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지금 일본과는 밀착하지 말고 과거사의 아픔을 공유하는 중국과 연대하자는 메시지인데 이거를 굉장히 세련되게 사실은 넘긴 건데 요번 한일 정상회담을 보고 중국의 관영 영자지죠. 글로벌 타임스에 평가를 했더라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회담을 보니까 온도차가 있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계속해서 한국의 전략적 안보적 결속을 강조한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사 영토 문제 등을 적절히 관리해야 된다라고 좀 거리를 두는 듯 했다라고 쓰고 있거든요. 예. 국내 언론이랑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는 사실은 이거는 중국이 한국에 보내는 또는 우리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라고도 읽힙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거고 저는 이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자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 정도로 넘길 수 있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중국이 바뀐 것 같습니다. 중국이 뭐가 바뀌었냐면 중국의 복수 뭐 이런 것도 사실 회색지대 전략이었어요. 한한령이 공식적으로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없다. 그러나 공연 중간에 취소되고 뭐 여행 못 가게 자제시키고 근데 공식적으로 한한령이 있는 건 아니에요. 회색지대 압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 대해서 금수 조치 중국 상무부가 이제 발표한 걸 보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공급 차단한다고 아주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요. 예. 때리겠다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색지대 전략이 아닙니다. 굉장히 노골적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일본을 지금은 향해 있는 창끝이지만 우리한테 이 창끝이 돌아오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우리는 경험이 있잖아요. 2016년에 사드 이 배치로 인해서 중국으로부터 사실은 보복을 당했던 기억이 있고 예. 일본도 2010년에 센카크에서 충돌하면서 히토리 수출 규제 3개월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아까 어떤 시민분은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재자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국의 역량 지금 그런 여유도 없고 역량도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이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한일을 동시에 때렸던 적이 있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센카크 문제가 있었을 때 중국에 일본 화장품 SK2 싹 사라지고 한국의 설화수가 싹 깔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드 사태가 터지니까 이번 반대로 중국 시장에 일본 화장품이 깔리고 한국 화장품이 싹 자취를 감췄거든요. 중국은 한일을 한쪽은 때리지만 한쪽은 얼르고 계속 그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쪽을 때리지 않았거든요. 네. 우리는 사실 요걸 좀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일에 대한 실형 외교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대로 유지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도 한대, 일본으로부터도 오모테나시 다 좋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예민한 부분, 부담되는 부분은 건드리지 말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것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용외교라는 것은 이번에 전형적으로 나타났는데 양국 관계를 우호 협력적인 관계에서 잘 관리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뭐 성과는 한두 개 있었는데 뭐 구조물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철거를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한중 간의 산자부 장관하고 중국의 상무부하고 논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은 좀 진일보가 되는데 정말로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냐면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이런 그 남북 간의 대화 체계라든지 한반도 비핵화 문제 중국에서 중재해달라 도와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사실은 저는 크게 보면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큰 한일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는 보지만 아주 구체적인 문서로 돼가지고 이만큼 우리가 진전했다.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과연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말하자면 중국 측에서는 이번 주 끝나면 다음 주에 일본은 가가지고 중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다카이치 만나 정상회담을 하는데 한국에 대해서 일종의 불신이 있는 겁니다. 절반의 신뢰, 절반의 불신이 있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계속 주시를 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뭘 주고받았는지 거의 시시각각으로 일본 내에서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한국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거나 또는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실용외교가 정말로 성과를 거두려면 다음에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한국에서 얻은 국익이 나와야 돼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이기 때문에 국익이 구체적인 성과로서 우리 국민이 체감할 만한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실용외교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면 특히 북한의 등거리하고 다릅니다. 북한은 중소 분쟁 때 중국에서도 많이 얻어냈고 그다음에 소련에서도 많이 얻어냈거든요. 근데 이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차제가 달라요. 한국과 일본과 중국 간의 세 국가는 문화도 다르지만 역사 용토 문제도 있지만 체제가 다릅니다.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념이나 가치의 차이가 있어요. 중국하고는. 근데 그런 점들이 북한이 누렸던 중국과 소련을 대상으로 해서 누렸던 등거리 얘기를 한국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좀 더 교묘하게 정밀하게 우리가 국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고민이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민 교수님, 이 중일 관계 사이 최근에 들어서는 아주 악화됐습니다. 중일 관계가요. 이 이유는 바로 대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실사구시를 중요하는 마스시다 정경숙 출신인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인데 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유사시 개입 발언을 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상당히 미국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대만 이야기를 하면 중국과는 어르렁거릴 수밖에 없을 텐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반론을 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다카이치 총리의 계산된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해프닝에 가까웠고 한 걸음 더 나가자면 오히려 차라리 중국의 의도, 중국이 울고 싶은 아이 뺨을 때린 격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사가 있어요. 그 전의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10월 31일 날 저희가 이제 경주에서 중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때 다카이치 총리하고 시진핑 주석이 마주 앉았는데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의를 다했죠. 둘 다.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예의는 다해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문제였어요. 다음 날에 이 다카이치 총리가 반나절 만에 대만 대표 린시니 고문을 만납니다. 만난 건 좋은데 그걸 또 본인 SNS에 올립니다. 사진을. 올렸어요.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이게 중국의 소위 말하는 외교관들을 뚜껑을 열리게 만든 거예요. 시진핑에 대한 모욕이라는 거죠. 왜? 전날에 시진핑 만나서 시주석 만나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역사인식을 강조하면서 예우를 갖췄는데 반나절 만에 대만 대표 만나가지고 SNS에 올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이 문제가 터진 겁니다. 국회에서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보도는 굉장히 짧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오카다 카스야 의원이랑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한 15분, 10분 정도 되는 긴 얘기 속에서 나온 거예요. 다카이치 총리 나름대로 주어를 생각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 대만 유사라고 할 때도 중국이 무력 침공했을 경우나 뭐 중국이 뭘 했을 경우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얘기한 대만 유사가 집단적 자위권이 연결이 돼버리니까 현직 총리가 국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 문제는 될 수 있는데 이걸 중국이 뭐 어떻게 좀 표현하자면 트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사실은 이거 봐라 이렇게 이제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다카이치 총리가 계산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중국을 자극해서 정치적 어떤 본인의 국내 정치의 결집을 노려서 했다? 저는 그렇게까지 계산됐을 거라고 보진 않고요. 이렇게까지 생각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노리고 있던 중국은 이걸 빌미로 해서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또 정책을 또 취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지금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시진핑 사연임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도 사실 중국도 잃을 게 별로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토류 관련해서는 뭐 중국의 카드가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고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피할 수 없는데 뭐 출구도 마땅치 않고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네. 사실 이게 미중 충돌 상황에서 일본을 언제 하면 또 때릴까 생각했을지도 모를 중국으로서는 좋은 빌미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하나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양 교수님. 바로 북한 이슈입니다.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랬더니 13일 밤입니다. 북한이 밤중에 한밤중에 이 담화문을 발표해서 남북 관계 개선은 개꿈이다. 망상이다. 이렇게 이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 한일 간의 이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이야기한 건 상당히 북한을 자극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사실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작년 9월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밝혔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한미일 이런 외교장관 회담을 하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도 쓰지만 북한 비핵화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비핵화는 약간 보수적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전술핵 같은 것이 주한미군이 갖고 있을 때도 있었으니까 지금은 철수했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조금 더 중립적인 용어인데 북한 비핵화라고 하면 완전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드러내야 된다. 없애야 된다는 것이 이제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으로서는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한반도 비핵화는 조금 더 중립에 가까운 그런 용어를 썼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지금 한미일 간 외교장관 회담을 하게 되면 북한 비핵화가 맞습니다. 그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로서는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이건 북일 대화 또는 이제 남북 대화를 재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북한의 지금 반응이 너무나 차갑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도 이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장소든 어떤 형식든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라고 메시지를 줬어요. 그런데 전혀 답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일본이 안보 삼문서 개정하면서 국방력을 강화시켜가지고 동북아의 갈등과 대립과 뭐 분쟁 가능성 맹비난을 쏟아붓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인기 사태도 있고 해가지고 북한이 화가 나가지고 개꿈이다 망상이다. 이거 굉장히 지금 뭐랄까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따져보면 북한 말이 맞습니다. 왜? 북한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굳이 지금 북미 정상회담도 안 해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이야기했는데도 안 만나주는데 한국하고 일본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될 경우에 한국이나 일본이 이제 편성하는 겁니다. 페이스북가 되든 그 어떤 면에서 조력자가 되든. 네, 그렇지만 지금 단계로서는 북한과의 어떤 대화 재개는 상당히 쉽지 않다. 그건 예. 우리보다는 일본이 훨씬 더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납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정민 교수님 이거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2월 8일 일본 중의원이 해산됩니까? 해산은 아마 1월 27일 날 공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예. 23일 날 정기국회 소집일에 즉시 해산해서 27일 날 공시를 하고 2월 8일 날 투표하는 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이것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 관계에는 일본의 내부 정치가 국내 정치가 어떻게 되는 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중의원 선거의 결과와 또 향방에 따라서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시고 한일 관계에는 이 선거 결과가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일단 뭐 현재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고공 지지율이 꺾이기 전에 해산하고 총선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작전인데 해산해서 선거까지 15일밖에 안 걸립니다. 전후 최단기거든요. 야당이 정신 차릴 틈을 두지 않겠다. 해서 재빠르게 해치우려는 거고 그동안 사실은 이제 공명당이 연립 해체를 하면서 이 공명당이 각 그 소선구구 지역구마다 10,000표에서 20,000표 정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는데 예. 중일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사실 공명당이 중국하고 거리가 가깝거든요. 이게 조금 자민당 입장에서는 공명당 없이도 선거 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문제는 이제 반 다카이치 연립이 얼마나 실효적인 어떤 힘을 발휘할 것이냐. 지금 뉴스 보니까 이 공명당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랑 합쳐서 지금 신당 창당을 지금 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다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승리를 해서 과반 이상을 획득할 경우 아까 우리 양교 교수님은 그렇게 되면 강경 모드로 돌아설 수도 있다. 외교에서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2028년 7월까지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장기 정권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 그 상황에서 여전히 참의원은 여소야대 국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일을 예전보다는 하기 편해졌지만 그렇다고 탄탄대로는 또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가 대책, 경제 문제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의 대부분이 사실 외교보다는 경제 문제예요. 그래서 요 내치 부분에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굳이 외교에서 이 전선을 넓힐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한일 관계도 저는 다카이치 총리가 압승을 해서 뭐 승리를 하더라도 크게 한국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히려 이제 다카이치 총리의 기반이 단단해지면 더 안정적일 수 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문제가 패배했을 경우 더 문제 같아요. 패배를 해서 일본 정치가 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예. 기껏 셔틀 외교 회복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더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참의원 중의원 양원이니까 지금 중의원이 미국으로 치면 하원 같은 겁니까? 맞습니다. 하원 같은 예. 거. 자, 이 대일 외교 시간이 뭐 얼마 뭐 40초밖에 안 되질 않아서 제일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이재명 정부 실용위가 유념해야 될 것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이제 그 한일 간의 신뢰, 우정, 정상 리더 간에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든 것은 성공했습니다. 실용외교가 그런 점에서는 하나의 정점을 찍었다고 보고요. 단지 앞으로는 뭐냐면 실용외교는 사실은 역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 정상 리더 간의 두 사람만의 대화로서는 해결 안 되는 것이 바로 국내 문제거든요. 국내에서 여러 가지 한일 관계에 대한 반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어떤 실용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뭐냐면 가시는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한일 간에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그 토대를 지금부터 마련해 가야 된다는 것이 예. 중요하다. 실질적인 싶습니다. 성과가 필요하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 일본 지역학부 교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